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서삼경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마다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드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잘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인자 무적. 양나라 해왕은 동쪽에 있는 제나라와 전쟁을 벌인 결과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큰 아들까지 잃었다. 또한 서쪽의 진나라에게는 700리나 되는 땅을 빼앗겼으며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참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해왕이 맹자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창피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수모를 반드시 씻어야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는 해왕이 아직 왕도를 펼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 방법을 조목조목 일러주었다. 제나라에 장자를 잃으신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땅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참패한 것은 그리 걱정할 게 못 됩니다. 땅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쇠퇴했다는 말이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어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까? 땅의 넓고 좁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방 100리의 땅에서도 폐하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진 정치를 백성에게 베풀어 형벌을 간략히 하시고 세금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농사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효제 충신의 덕을 배워 집에 들어가서는 부영을 섬기고 밖에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몽둥이를 가지고도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마음대로 쳐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리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로부터 인자무적, 인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인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면 지금까지 겪으신 수모를 깨끗이 씻어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40리나) 되는 거대한 함정. 문헌에 의하면 주나라 문왕은 사방 70리의 동산에 짐승을 풀어놓고 사냥을 즐겼다고 한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정말로 문왕의 사냥 동산이 그렇게도 컸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왕의 백성들은 그것도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왕이 놀라며 다시 물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나는 지금 사방 40리 정도 되는 사냥동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백성들의 불만이 넘칩니다. 문왕에 비하면 반이 조금 넘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요. 문왕의 동산에는 나무꾼이 들어가 땔감을 구할 수 있었고 사냥꾼들도 마음대로 꿩이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문왕의 동산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었으니 당연히 작다고 느낀 것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 제 나라의 동산은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폐하의 동산 안에서 사슴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나라 안에다가 사방 40리나 되는 큰 함정을 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맹자의 말에 선왕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40리에 이르는 거대한 함정이 나라 안에 있으니 백성들이 동산을 넓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잘못 다스린 죄. 맹자가 제 나라에 갔을 때 선왕을 만났다. 선왕은 입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임금이 훌륭하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러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고 맹자가 선왕에게 물었다. 만약 폐하의 신하 중 자기 처자를 친구에게 부탁하고 멀리 초나라를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했다면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대답했다. 그리 되면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없지요.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한 친구를 잡아다가 문책하여 옥에 가둘 것입니다. 맹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만약에 옥을 관리하는 수장이 자기 부하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면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대답했다. 그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파면시킬 것입니다. 맹자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는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건... 맹자의 질문에 선왕은 공연히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인으로서 구해야 정도. 제 나라에는 유머가 풍부한 웅변가 순우곤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맹자와 입씨름을 한바탕 벌이기 위해 찾아왔다. 순우곤이 먼저 물었다.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어떤 물건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손으로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시오?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소. 그렇게 해야 예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오. 순우곤이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오, 그렇소? 그렇다면 자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도 손을 내밀어 꺼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오? 맹자는 순우곤의 물음에 즉시 답했다. 그렇지 않소.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꺼내주지 않는다면 그 자는 짐승과 다를 게 없소. 남녀간에는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게 예의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고 꺼내주는 것은
다른 경우요. 이는 임기응변, 즉 권도인 것이요. 권도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임기응변을 말한다. 권은 저울을 의미한다. 무게의 경중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저울이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의롭게 대응하는 것을 권도라고 한다. 맹자는 형수의 손을 잡아 물에서 건져주는 것은 권도라고 일축한 것이다. 순우곤이 계속 맹자를 몰아붙였다. 그럼 지금 천하의 모든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선생께서는 왜 손을 뻗어 건져주지 않소? 맹자가 역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물에 빠진 천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는 임기응변으로는 되지 않소. 즉, 손을 뻗어 건져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천하의 많은 사람을 물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권도가 아니라 정도가 필요한 것이요. 인의 정치를 널리 펼쳐야 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대는 천하도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 말에 순우곤은 이렇다 할 대꾸를 하지 못했다. 궁색해도 개천이 될 수는 없어. 공자의 손자 자사는 거의 평생을 노나라에 살면서 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한때 위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데 생활은 몹시 궁색했다. 마땅한 수입도 없고 또한 위나라에서 녹을 받는 것도 없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위나라의 돈 많은 부자 하나가 자사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그를 걱정해 주었다. 그래도 노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인데 이곳에서 거린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건 예우가 아니지. 부자는 자사에게 여우털로 만든 옷과 곡식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하인을 불렀다. 그분께 이 물건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우리 주인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금방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고 설령 빌려준 것을 기억한다 해도 잃어버린 셈치고 신경 쓰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받으시라고 말이다. 비록 지금은 궁색하나 군자의 풍모를 지닌 자사가 자신이 보낸 물건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른 말이었다. 역시나 부자의 예상이 들어맞고 말았다. 하인이 물건을 갖고 집을 떠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물건을 고스란히 들고 돌아온 것이다. 부자는 이내 자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선생, 저는 그래도 선생을 도우려는 충정에서 물건을 보내드렸던 것인데 너무 야박하게 내치시니 낯이 뜨겁습니다. 자사가 대답했다. 물론 충정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은 그 물건을 개천에 버리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 선생께서 보내신 물건을 받는다면 제가 개천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제가 궁색하긴 하나 저 스스로를 개천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부자는 자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군자다운 그의 면모에 감탄했다. 돈을 주고 산 어리석음.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 장의라는 이름난 모사가 있었다. 그는 매우 현명하여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목적한 바를 이루곤 했다. 한 번은 그의 생활이 몹시 궁색해져 수하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그는 생각한 끝에 초나라 희왕을 찾아갔다. 희왕이 여자를 좋아하며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고 방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실리를 얻을 심산이었다. 장인은 우선 희왕에게 고했다. 지금 폐하께서는 저를 등용하실 의향이 없는 듯하여 진나라로 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에는 절색의 미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한번 알아봐 드릴까 합니다. 어떠하신가요? 당시 희왕은 남후와 정수라는 두 미녀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었지만 장이의 입에서 미녀 소리가 나오니 눈이 번쩍 뜨였다. 오, 그런가? 진나라에 그렇게 미인들이 많아? 그럼 가서 한번 알아보게. 내가 비용은 충분히 줄 테니까 말이야. 희왕은 장이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주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나무와 정수는 깜짝 놀라 장이를 불러들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진나라로 가신다고 하더군요. 거기 가더라도 돈이 필요하실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나무와 정수는 장이에게 은근히 뇌물을 먹일 심산으로 금화 1000냥을 내어주었다. 장이는 두 여자가 내미는 금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챙겨가지고 물러나왔다. 며칠 후 희왕은 진나라로 가는 장이를 위해 연회까지 베풀어 주었다. 희왕은 그 자리에 나무와 정수도 불렀다. 연회가 시작될 무렵 장이는 희왕의 옆에 앉아있는 두 여인을 보고는 짐짓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폐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희왕이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지금까지 저는 천하의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만 지금 폐하의 옆에 자리하신 두 분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장이의 거짓말에 희왕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반색했다. 오, 그렇지. 진나라에서도 이만한 미인은 구하기 어렵겠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하, 역시 내 안목은 천하제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인들이 천하제일의 절색이 아니겠는가? 하하하. 누가 감히 폐하의 안목을 부인하겠습니까? 저 역시 폐하의 그런 점은 발끝만큼도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애의 아부에 어리석은 희왕은 기분이 좋아 연신 희죽거리며 두 여인을 번갈아 쓰다듬었다. 이렇게 해서 장인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과 보화를 수중에 넣었다. 나무와 정수 두 여인도 장이 덕분에 마음이 편하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결국 방탕한 희왕은 또 한 번 자신의 무지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것도 엄청난 금은보화를 장이에게 바치고 얻은 결과였기에 그의 미혹함이 천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기수는 말과 한 마음이 되어야. 조나라에 말을 잘 타는 왕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대부 한 사람이 그에게 승마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왔다. 왕작이는 대부에게 한 달 동안 승마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아직 기술도 숙달되지 않은 대부가 왕작이에게 시합을 해보자고 청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부께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운 정도에 불과합니다. 왕작이는 시합을 거절했으나 대부는 막무가내로 시합하자고 졸랐다. 결국 시합을 벌였으나 결과는 당연히 왕작이의 완승이었다. 그 후 5번이나 더 시합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약이 바짝 오른 대부가 성을 내며 왕작이에게 따졌다. 5번이나 시합을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대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아니오? 왕작이는 대부의 말에 노여워하지 않고 타이르듯 차분히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은 형편없지 않소. 그것은 대부께서 배움에 성실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처음에 대부께 말씀드리기를 말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몸과 수레가 일치되어야 하고 말의 마음과 기수의 마음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말이 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부께서는 저와 경주를 하면서 말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달리면서 저와의 간격에만 신경 쓰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주를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 덕에 출세한 사내. 전국시대 때 낙양자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다소 욕심이 많았고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지구력이 약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아내를 얻은 덕분에 출세할 수 있었다. 하루는 낙양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임자 없는 물건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순간 욕심에 금덩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는 금덩이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예로부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군자는 임자 없이 흐르는 냇물도 가려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분명 임자가 있을 이 금덩이를 집에 가져왔으니 이제 아예 군자의 길을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낙양자는 아내의 다그침에 풀이 죽었고 이내 금덩이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군자 되기를 포기했냐는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낙양자는 집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나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한창 배를 짜고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직 학업을 마치려면 멀었는데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집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소.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제발 내쫓지 마시오. 아내는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 들더니 배틀 위에 있는 천을 단숨에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낙양자는 아내가 보여준 무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발길을 돌렸다. 결국 낙양자는 위나라 문우에게 발탁되어 큰 업적을 이루었다. 간사한 지혜. 어느 해 여름 정나라에 폭우가 쏟아져 부자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우연히 그 시신을 건졌는데 문득 그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이 부자였으니 잘하면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겠는걸.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자의 가족들이 사내를 찾아왔다. 섭섭하지 않게 돈을 주겠으니 시신을 넘겨주시오. 그러나 그는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시신을 넘겨주지 않았다. 부자의 가족들은 중재를 잘하기로 이름난 한 노인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시오? 그자는 결국 시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시신을 가져갈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지 않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부자의 가족들은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신을 갖고 있는 사내가 노인을 찾아왔다. 그들에게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할 거 없소.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돈을 주고 살 시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소? 치욕을 안겨준 은인.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남의 집에 얹혀 살기 일쑤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한신을 홀대하여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신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 굶어 죽으나 밖에서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 한 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서 한신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루는 한신이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요량으로 강가에서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마침 빨래하러 온 여인이 그를 발견했다. 저런, 젊은 나이에 강가에서 고기나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여인은 곧장 집으로 가서 밥과 반찬을 날라왔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십일 동안 한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한신은 너무도 고마워 여인에게 은혜를 꼭 갚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젊은이가 끼니를 굶어 풀 죽은 모습이 하도 딱해 그런 것뿐이라오. 그 후 인근 마을의 한 젊은이가 한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신을 불러 모욕을 주었다. 사내 놈이 오죽 못났으면 여편네가 날라주는 밥을 먹고 사느냐? 그래도 내가 사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한신에게 남자라면 자신을 칼로 찔러보라고 도발했다.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면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여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러자 젊은이는 한신을 더욱 깔보며 소리쳤다. 나를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큰 소리인가? 결국 너는 나를 찌르지 못했으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라. 젊은이의 말에 한신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기어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몇 년 후 한신은 초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한신은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는 강가로 가서 먹을 것을 날라주었던 여인에게는 일천금을 주었다. 그리고 한때 얹혀 살던 집 주인에게는 일백전을 주었다. 한신은 집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했으니 당신은 소인이요. 그러니 당연히 대인의 면모를 갖춘 저 여인보다 적은 돈을 내린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종용하며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게 한 젊은이에게는 벌 대신 관직을 주었다. 신하들은 한신의 그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신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예전에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자를 칼로 찔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의 수모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저자는 나의 은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는 한신의 넓은 도량에 새삼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당에서 용변을 본 까닭은 욕심 많은 부잣집에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머슴이 부자 주인의 소유의 산으로 올라가 뗄 까만 짐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평소보다 나무를 더 해왔으니 내가 좀 가져다 떼야겠다. 머슴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나무단 하나를 자기 방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다. 그런데 주인이 지나가다가 머슴이 제 방에 불을 지피는 것을 보고는 득달같이 쫓아와 욕설을 퍼부어댔다. 이놈, 내가 베어온 나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냐? 산속에 있는 것들은 비록 하찮은 풀 한 폭이라도 다 내 것이란 사실을 잊었단 말이냐? 내 몸뚱이도 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괘씸한 놈 같으니. 머슴은 자기 몸뚱이도 부자의 소유라는 말을 듣자 기가 막혔지만 점잖게 대꾸하고 물러났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튿날 머슴은 일어나자마자 용변이 급해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그런데 머슴은 뒷간으로 가지 않고 주인의 방이 있는 마당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마당 한가운데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리고 앉아 똥을 누기 시작했다. 잠시 후 주인이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머슴이 하고 있는 짓을 보게 됐다. 저 고얀 놈이 있나?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놈아, 정신 안 차릴래? 주인은 온 몸을 부르르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나 머슴은 주인이 떠들거나 말거나 천천히 볼일을 다 보고 밑까지 닦은 다음에 일어나 바지를 추스렸다. 그러고는 주인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주인님, 정말 제 몸뚱이가 주인님의 것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주인은 목에 핏줄을 세우며 소리쳤다. 그러나 머슴은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너스레를 떨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용변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야? 이놈이 실성을 했나? 저는 집 밖에 있는 뒷간으로 가서 용변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방 앞에 와서 냄새를 풍겼느냐? 이 못된 놈아. 지금은 퇴비를 줘야 하는 철이기 때문에 똥 오줌도 귀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집 뒷간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을 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제가 뒷간에다 용변을 보았는데 누가 퍼가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제 몸뚱이에서 나온 똥이니 그것도 주인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지 주인님 것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용변을 본 것뿐입니다. 금화 열량의 행방. 도무지 만족이라고는 모르는 영감이 있었다. 그는 고리대금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자였다. 하루는 건넌 마을로 빚을 받기 위해 하인 하나를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고개 하나를 넘고 강 하나를 건너자 그는 다리가 아팠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영감은 하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무 밑에 앉았다. 아니, 내 금화가 전부 어디 갔지? 영감은 집을 나설 때 금화 10량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왔는데 지갑 주머니가 열려 금화를 모두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때 저만치에서 늙은 농부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제가 뒤에서 보니 금화를 떨어뜨리고 가셨군요. 그래서 제가 주워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농부는 영감에게 금화를 돌려줬다. 그러자 영감의 눈이 한순간 반짝 빛났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눈치였다. 영감은 농부가 전해준 금화를 세어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분명히 이 지갑 속에는 금화 20냥이 들어있었는데 왜 10냥밖에 건네주지 않은 것이냐? 어서 나머지 10냥도 내놓아라. 적반하장 격이었다. 어리둥절해진 늙은 농부가 얼굴이 노랗게 질린 채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저는 절대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 금화는 분명히 10냥이었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군. 관가로 가자. 혼 좀 나봐야 바른 말을 할 것 같군. 이렇게 해서 늙은 농부는 허리춤을 잡힌 채 관가로 끌려갔다. 관가에 도착해 사또가 사건의 진상을 묻자 영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저는 분명 20냥의 금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늙은 농부가 갖고 온 금화는 10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늙은 농부를 쳐다보며 물었다. 정말 금화 10냥만을 주었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저분의 뒤를 따라가다가 금화가 떨어져 그것을 주워드렸을 뿐입니다. 저분이 얼마를 잃어버렸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전혀 다르니 사또는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잠시 생각하다가 사또는 두 사람의 옆에 있던 영감의 하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 주인이 금화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느냐? 영감은 하인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치 빠른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나서며 사또에게 말했다. 제 주인께서는 분명히 금화 20냥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영감은 하인의 말을 듣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 분명히 20냥을 잃어버렸을 뿐 저 늙은 농부가 준 금화 10냥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주인께서는 분명히 금화 20냥을 잃어버리셨지 10냥을 잃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또는 하인의 증언을 듣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내리겠다. 내가 잃어버린 금화가 20냥이라고 하니 저 농부가 주어온 10냥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금화 10냥은 농부에게 주고 내가 잃어버린 20냥의 금화는 내가 알아서 찾도록 해라. 영감은 늙은 농부에게 금화 10냥을 빼앗긴 채 울상을 지으며 관가를 나섰다. 음치의 올빼미. 어느 산속에 희한한 울음소리를 내는 올빼미가 살고 있었다. 숲속의 동물들은 그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싫어하여 올빼미는 늘 혼자였다. 모두들 나만 미워하니 견딜 수가 없구나. 이 산을 떠나야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나려는데 산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올빼미에게 물었다. 어디로 떠나려는 겁니까? 올빼미가 대답했다. 모두들 나만 미워하니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 지방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산비둘기가 다시 물었다.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요? 방금 말했잖아요. 모두들 내 울음소리를 싫어해서 누구도 나와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못된 동물들을 저주하며 내가 떠나려는 것입니다. 산비둘기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했다. 동쪽으로 가면 그곳 동물들이 당신을 반겨줄까요? 그야... 올빼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산비둘기가 올빼미를 다독이며 말했다. 동쪽으로 가도 그곳 동물들 역시 당신의 울음소리를 싫어할 거예요. 차라리 여기 살면서 당신의 울음소리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후 올빼미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린 채 밤낮 없이 동굴에 들어가 울음소리를 가다듬었다. 먼저 내 허물을 탓하라.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찾아갔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 만약 임금의 신하 가운데 자기 처자를 친구에게 부탁하고 멀리 초나라를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런 자를 친구로 여길 수가 있겠소? 나는 당장 둘의 사이를 절교시키겠소.
맹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만약 옥을 관리하는 수장이 자기 부하들을 잘못 다스려 죄수들이 탈옥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방금 전보다 더욱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그런 자가 있다면 당장 파면시켜야지.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하옥을 시키겠소. 맹자가 또 물었다. 그럼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선왕은 얼른 답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딴청을 부렸다. 교각을 들이받은 물고기. 어느 강에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툭하면 성을 내는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이 물고기가 다리 아래에서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군. 물이 따뜻해. 물고기는 기분이 좋아 능숙한 헤엄 솜씨로 다리 사이를 유유히 배회했다. 오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군. 지나가던 물고기가 덕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물결이 물고기 옆으로 지나갔다. 어떤 사람이 잔잔한 강물에 파문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그 바람에 물고기는 그만 다리 사이의 교각을 들이받고 말았다. 뭐야? 이 몹쓸 교각이 내 머리를 들이받았잖아. 물고기는 발끈 화를 내며 교각에다 소리쳤다. 어서 사과해. 사과 못해? 물고기는 교각의 주위를 빠른 동작으로 맴돌면서 사과를 하라고 악을 썼다. 정말 끝까지 사과 안 할 거야? 좋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특유의 성질이 도진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세운 채 하늘을 향해 배를 드러내놓고 물 위로 떠올랐다. 그러고는 내내 그 자세로 교각에게 욕을 퍼부으며 떠나지 않았다. 이 광경을 하늘을 날고 있던 독수리가 발견했다. 독수리는 쏜살같이 강물을 향해 날아와 물고기를 잡아챘다. 한 입에 물고기를 삼킨 독수리가 중얼거렸다. 미친 물고기로군. 날 잡아드쇼 하고 있는데 잡아먹지 않을 바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훌륭한 악기를 만드는 절차. 노나라의 자경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깎고 다듬어 악기를 만들었다. 그 악기는 어찌나 훌륭한지 누구나 감탄했다. 노나라 왕도 그의 악기를 보고 감탄한 나머지 그에게 물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대는 어떤 기술을 지녔기에 이토록 훌륭한 악기를 만들었느냐? 자경이 대답했다. 저는 악기를 만들 때 반드시 목욕을 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말을 이었다. 그가 악기를 만드는 과정은 이러했다. 그는
목욕을 하고 사흘이 지나면 악기를 잘 만들어 상이나 벼슬 따위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면 비난이나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따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일회가 지나면 자기에게 손, 발이나 신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잊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 악기 만드는 생각에만 파묻히게 되므로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상의 일은 완전히 잊게 된다고 했다. 이런 상태가 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산으로 들어가 나무의 성질과 생김새를 관찰하여 알맞은 나무를 찾아내고 그것이 악기로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자경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을 거친 뒤에야 저는 정갈한 마음으로 악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제 뜻을 하늘의 뜻과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아를 잊은 장자. 어느 날 장자가 밤나무 밭을 지나가는데 까치 한 마리가 그의 이마를 스치고 날아가더니 밤나무 숲에 앉았다. 이런 몹쓸 새 같으니. 장자는 그 까치를 잡으려고 돌멩이를 집어든 다음 까치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까치가 날아가 앉은 밤나무에는 매미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또 그 매미 옆에는 사마귀가 앉아서 매미를 잔뜩 노리고 있었다.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고 까치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으며 장자는 까치를 노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까치와 사마귀는 각자 자기가 노리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장자가 슬픈 심정으로 중얼거렸다. 아, 생물은 이익을 쫓다가 결국 몸을 버리게 되는구나. 장자는 돌멩이를 버리고 밤나무 숲을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자가 밤을 훔쳐가는 줄 알고 밤나무 주인이 장자에게 소리쳤다. 점잖은 양반이 몰래 혼자 밤을 훔치려 하다니. 알고 보니 밭주인은 내내 장자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장자는 몹시 꺼림직한 마음으로 사흘을 지냈다. 그러자 제자가 찾아와 물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나는 전에 까치를 잡으려는데 정신이 팔려서 나 자신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린 적이 있다.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 결국 나는 밤나무 주인에게 큰 모욕을 당했지. 그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구나. 인자 무적. 양나라 해왕은 동쪽에 있는 제나라와 전쟁을 벌인 결과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큰 아들까지 잃었다. 또한
서쪽의 진나라에게는 700리나 되는 땅을 빼앗겼으며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참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해왕이 맹자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창피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수모를 반드시 씻어야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는 해왕이 아직 왕도를 펼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 방법을 조목조목 일러주었다. 제 나라에 장자를 이르신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땅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참패한 것은 그리 걱정할 게 못 됩니다. 땅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쇠퇴했다는 말이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어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까? 땅의 넓고 좁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방 백리의 땅에서도 폐하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진 정치를 백성에게 베풀어 형벌을 간략히 하시고 세금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농사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효제 충신의 덕을 배워 집에 들어가서는 부영을 섬기고 밖에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몽둥이를 가지고도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마음대로 쳐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리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로부터 인자무적, 인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인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면 지금까지 겪으신 수모를 깨끗이 씻어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40리나) 되는 거대한 함정. 문헌에 의하면 주나라 문왕은 사방 70리의 동산에 짐승을 풀어놓고 사냥을 즐겼다고 한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정말로 문왕의 사냥 동산이 그렇게도 컸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왕의 백성들은 그것도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왕이 놀라며 다시 물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나는 지금 사방 40리 정도 되는 사냥동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백성들의 불만이 넘칩니다. 문왕에 비하면 반이 조금 넘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요. 문왕의 동산에는 나무꾼이 들어가 땔감을 구할 수 있었고 사냥꾼들도 마음대로 꿩이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문왕의 동산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었으니 당연히 작다고 느낀 것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 제 나라의 동산은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폐하의 동산 안에서 사슴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나라 안에다가 사방 40리나 되는
큰 함정을 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맹자의 말에 선왕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40리에 이르는 거대한 함정이 나라 안에 있으니 백성들이 동산을 넓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잘못 다스린 죄. 맹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선왕을 만났다. 선왕은 입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임금이 훌륭하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러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고 맹자가 선왕에게 물었다. 만약 폐하의 신하 중 자기 처자를 친구에게 부탁하고 멀리 초나라를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했다면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대답했다. 그리 되면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없지요.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한 친구를 잡아다가 문책하여 옥에 가둘 것입니다. 맹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만약에 옥을 관리하는 수장이 자기 부하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면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대답했다. 그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파면시킬 것입니다. 맹자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는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건... 맹자의 질문에 선왕은 공연히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인으로서 구해야 정도. 제나라에는 유머가 풍부한 웅변가 순우곤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맹자와 입씨름을 한바탕 벌이기 위해 찾아왔다. 순우곤이 먼저 물었다.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어떤 물건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손으로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시오?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소. 그렇게 해야 예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오. 순우곤이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오, 그렇소? 그렇다면 자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도 손을 내밀어 꺼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오? 맹자는 순우곤의 물음에 즉시 답했다. 그렇지 않소.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꺼내주지 않는다면 그자는 짐승과 다를 게 없소. 남녀간에는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게 예의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고 꺼내주는 것은 다른 경우요. 이는 임기응변, 즉 권도인 것이요. 권도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임기응변을 말한다. 권은 저울을 의미한다. 무게의 경중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저울이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의롭게 대응하는 것을 권도라고 한다. 맹자는 형수의 손을 잡아 물에서 건져주는 것은 권도라고 일축한 것이다. 순우곤이 계속 맹자를 몰아붙였다. 그럼 지금 천하의 모든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선생께서는 왜 손을 뻗어 건져주지 않소?
맹자가 역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물에 빠진 천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는 임기응변으로는 되지 않소. 즉, 손을 뻗어 건져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천하의 많은 사람을 물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권도가 아니라 정도가 필요한 것이요. 인의 정치를 널리 펼쳐야 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대는 천하도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 말에 순우고는 이렇다 할 대꾸를 하지 못했다. 궁색해도 개천이 될 수는 없어. 공자의 손자 자사는 거의 평생을 노나라에 살면서 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한때 위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데 생활은 몹시 궁색했다. 마땅한 수입도 없고 또한 위나라에서 녹을 받는 것도 없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위나라의 돈 많은 부자 하나가 자사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그를 걱정해 주었다. 그래도 노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인데 이곳에서 거린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건 예우가 아니지. 부자는 자사에게 여우털로 만든 옷과 곡식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하인을 불렀다. 그분께 이 물건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우리 주인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금방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고 설령 빌려준 것을 기억한다 해도 잃어버린 셈치고 신경 쓰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받으시라고 말이다. 비록 지금은 궁색하나 군자의 풍모를 지닌 자사가 자신이 보낸 물건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른 말이었다. 역시나 부자의 예상이 들어맞고 말았다. 하인이 물건을 갖고 집을 떠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물건을 고스란히 들고 돌아온 것이다. 부자는 이내 자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선생, 저는 그래도 선생을 도우려는 충정에서 물건을 보내드렸던 것인데 너무 야박하게 내치시니 낯이 뜨겁습니다. 자사가 대답했다. 물론 충정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은 그 물건을 개천에 버리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 선생께서 보내신 물건을 받는다면 제가 개천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제가 궁색하긴 하나 저 스스로를 개천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부자는 자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군자다운 그의 면모에 감탄했다. 돈을 주고 산 어리석음.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 장의라는 이름난 모사가 있었다. 그는 매우 현명하여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목적한 바를 이루곤 했다. 한 번은 그의 생활이 몹시 궁색해져 수하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그는 생각한 끝에 초나라 희왕을 찾아갔다.
희왕이 여자를 좋아하며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고 방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실리를 얻을 심산이었다. 장인은 우선 희왕에게 고했다. 지금 폐하께서는 저를 등용하실 의향이 없는 듯하여 진나라로 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에는 절세계 미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한번 알아봐 드릴까 합니다. 어떠하신가요? 당시 희왕은 남후와 정수라는 두 미녀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었지만 장이의 입에서 미녀 소리가 나오니 눈이 번쩍 뜨였다. 오, 그런가? 진나라에 그렇게 미인들이 많아? 그럼 가서 한번 알아보게. 내가 비용은 충분히 줄 테니까 말이야. 희왕은 장이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주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나무와 정수는 깜짝 놀라 장이를 불러들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진나라로 가신다고 하더군요. 거기 가더라도 돈이 필요하실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나무와 정수는 장이에게 은근히 뇌물을 먹일 심산으로 금화 1000냥을 내어주었다. 장이는 두 여자가 내미는 금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챙겨가지고 물러나왔다. 며칠 후 희왕은 진나라로 가는 장이를 위해 연회까지 베풀어 주었다. 희왕은 그 자리에 나무와 정수도 불렀다. 연회가 시작될 무렵 장이는 희왕의 옆에 앉아있는 두 여인을 보고는 짐짓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폐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희왕이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지금까지 저는 천하의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만 지금 폐하의 옆에 자리하신 두 분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장이의 거짓말에 희왕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반색했다. 오, 그렇지. 진나라에서도 이만한 미인은 구하기 어렵겠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하, 역시 내 안목은 천하제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인들이 천하제일의 절색이 아니겠는가? 하하하. 누가 감히 폐하의 안목을 부인하겠습니까? 저 역시 폐하의 그런 점은 발끝만큼도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이의 아부에 어리석은 희왕은 기분이 좋아 연신 희죽거리며 두 여인을 번갈아 쓰다듬었다. 이렇게 해서 장이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과 보화를 수중에 넣었다. 나무와 정수 두 여인도 장이 덕분에 마음이 편하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결국 방탕한 희왕은 또 한 번 자신의 무지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것도 엄청난 금은보화를 장이에게 바치고 얻은 결과였기에 그의 미혹함이 천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기수는 말과 한 마음이 되어야. 조나라에 말을 잘 타는 왕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대부 한 사람이 그에게 승마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왔다. 왕작이는 대부에게 한 달 동안 승마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아직 기술도 숙달되지 않은 대부가 왕작이에게 시합을 해보자고 청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부께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운 정도에 불과합니다. 왕작이는 시합을 거절했으나 대부는 막무가내로 시합하자고 졸랐다. 결국 시합을 벌였으나 결과는 당연히 왕작이의 완승이었다. 그 후 5번이나 더 시합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약이 바짝 오른 대부가 성을 내며 왕작이에게 따졌다. 5번이나 시합을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대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아니오. 왕작이는 대부의 말에 노여워하지 않고 타이르듯 차분히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은 형편없지 않소. 그것은 대부께서 배움에 성실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처음에 대부께 말씀드리기를 말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몸과 수레가 일치되어야 하고 말의 마음과 기수의 마음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말이 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부께서는 저와 경주를 하면서 말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달리면서 저와의 간격에만 신경 쓰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주를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 덕에 출세한 사내. 전국시대 때 낙양자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다소 욕심이 많았고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지구력이 약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아내를 얻은 덕분에 출세할 수 있었다. 하루는 낙양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임자 없는 물건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순간 욕심에 금덩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는 금덩이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예로부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군자는 임자 없이 흐르는 냇물도 가려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분명 임자가 있을 이 금덩이를 집에 가져왔으니 이제 아예 군자의 길을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낙양자는 아내의 다그침에 풀이 죽었고 이내 금덩이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군자 되기를 포기했냐는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낙양자는 집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나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한창 배를 짜고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직 학업을 마치려면 멀었는데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집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소.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제발 내쫓지 마시오. 아내는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들더니 배틀 위에 있는 천을 단숨에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낙양자는 아내가 보여준 무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발길을 돌렸다. 결국 낙양자는 위나라 문우에게 발탁되어 큰 업적을 이루었다. 간사한 지혜. 어느 해 여름 정나라에 폭우가 쏟아져 부자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우연히 그 시신을 건졌는데 문득 그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이 부자였으니 잘하면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겠는걸.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자의 가족들이 사내를 찾아왔다. 섭섭하지 않게 돈을 주겠으니 시신을 넘겨주시오. 그러나 그는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시신을 넘겨주지 않았다. 부자의 가족들은 중재를 잘하기로 이름난 한 노인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시오? 그자는 결국 시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시신을 가져갈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지 않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부자의 가족들은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신을 갖고 있는 사내가 노인을 찾아왔다. 그들에게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할 거 없소.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돈을 주고 살 시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소. 치욕을 안겨준 은인.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남의 집에 얹혀 살기 일쑤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한신을 홀대하여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신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 굶어 죽으나 밖에서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 한 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서
한신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루는 한신이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요량으로 강가에서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마침 빨래하러 온 여인이 그를 발견했다. 저런 젊은 나이에 강가에서 고기나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여인은 곧장 집으로 가서 밥과 반찬을 날라왔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십 일 동안 한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한신은 너무도 고마워 여인에게 은혜를 꼭 갚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젊은이가 끼니를 굶어 풀 죽은 모습이 하도 딱해 그런 것뿐이라오. 그 후 인근 마을의 한 젊은이가 한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신을 불러 모욕을 주었다. 사내 놈이 오죽 못났으면 여편 내가 날라주는 밥을 먹고 사느냐? 그래도 내가 사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한신에게 남자라면 자신을 칼로 찔러보라고 도발했다.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면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여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러자 젊은이는 한신을 더욱 깔보며 소리쳤다. 나를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큰 소리인가? 결국 너는 나를 찌르지 못했으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라. 젊은이의 말에 한신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기어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몇 년 후 한신은 초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한신은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는 강가로 가서 먹을 것을 날라주었던 여인에게는 1천금을 주었다. 그리고 한때 얹혀 살던 집 주인에게는 100전을 주었다. 한신은 집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했으니 당신은 소인이요. 그러니 당연히 대인의 면모를 갖춘 저 여인보다 적은 돈을 내린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종용하며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게 한 젊은이에게는 벌 대신 관직을 주었다. 신하들은 한신의 그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신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예전에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자를 칼로 찔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의 수모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저자는 나의 은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는 한신의 넓은 도량에 새삼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당에서 용변을 본 까닭은 욕심 많은 부잣집에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머슴이 부자 주인의 소유의 산으로 올라가 뗄 까만 짐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평소보다 나무를 더 해왔으니 내가 좀 가져다 떼야겠다. 머슴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나무단 하나를 자기 방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다. 그런데 주인이 지나가다가 머슴이 제 방에 불을 지피는 것을 보고는 득달같이 쫓아와 욕설을 퍼부어댔다. 이놈, 내가 베어온 나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냐? 산속에 있는 것들은 비록 하찮은 풀 한 폭이라도 다 내 것이란 사실을 잊었단 말이냐? 내 몸뚱이도 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괘씸한 놈 같으니. 머슴은 자기 몸뚱이도 부자의 소유라는 말을 듣자 기가 막혔지만 점잖게 대꾸하고 물러났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튿날 머슴은 일어나자마자 용변이 급해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그런데 머슴은 뒷간으로 가지 않고 주인의 방이 있는 마당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마당 한가운데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리고 앉아 똥을 누기 시작했다. 잠시 후 주인이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머슴이 하고 있는 짓을 보게 됐다. 저 고얀 놈이 있나?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놈아, 정신 안 차릴래? 주인은 온 몸을 부르르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나 머슴은 주인이 떠들거나 말거나 천천히 볼일을 다 보고 밑까지 닦은 다음에 일어나 바지를 추스렸다. 그러고는 주인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주인님, 정말 제 몸뚱이가 주인님의 것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주인은 목에 핏줄을 세우며 소리쳤다. 그러나 머슴은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너스레를 떨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용변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야? 이놈이 실성을 했나? 저는 집 밖에 있는 뒷간으로 가서 용변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방 앞에 와서 냄새를 풍겼느냐? 이 못된 놈아. 지금은 퇴비를 줘야 하는 철이기 때문에 똥 오줌도 귀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집 뒷간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을 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제가 뒷간에다 용변을 보았는데 누가 퍼가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제 몸뚱이에서 나온 똥이니 그것도 주인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지 주인님 것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용변을 본 것뿐입니다. 금화 열량의 행방. 도무지 만족이라고는 모르는 영감이 있었다. 그는 고리대금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자였다.
하루는 건넌 마을로 빚을 받기 위해 하인 하나를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고개 하나를 넘고 강 하나를 건너자 그는 다리가 아팠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영감은 하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무 밑에 앉았다. 아니, 내 금화가 전부 어디 갔지? 영감은 집을 나설 때 금화 10량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왔는데 지갑 주머니가 열려 금화를 모두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때 저만치에서 늙은 농부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제가 뒤에서 보니 금화를 떨어뜨리고 가셨군요. 그래서 제가 주워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농부는 영감에게 금화를 돌려줬다. 그러자 영감의 눈이 한순간 반짝 빛났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눈치였다. 영감은 농부가 전해준 금화를 세어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분명히 이 지갑 속에는 금화 20냥이 들어있었는데 왜 10량밖에 건네주지 않은 것이냐? 어서 나머지 10량도 내놓아라. 적반하장 격이었다. 어리둥절해진 늙은 농부가 얼굴이 노랗게 질린 채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저는 절대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운 금화는 분명히 10량이었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군. 관가로 가자. 혼 좀 나봐야 바른 말을 할 것 같군. 이렇게 해서 늙은 농부는 허리춤을 잡힌 채 관가로 끌려갔다. 관가에 도착해 사또가 사건의 진상을 묻자 영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저는 분명 20냥의 금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늙은 농부가 갖고 온 금화는 10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늙은 농부를 쳐다보며 물었다. 정말 금화 10량만을 주었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저 분의 뒤를 따라가다가 금화가 떨어져 그것을 주워드렸을 뿐입니다. 저분이 얼마를 잃어버렸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전혀 다르니 사또는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잠시 생각하다가 사또는 두 사람의 옆에 있던 영감의 하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 주인이 금화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느냐? 영감은 하인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치 빠른 하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나서며 사또에게 말했다. 제 주인께서는 분명히 금화 20냥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영감은 하인의 말을 듣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 분명히 20냥을 잃어버렸을 뿐 저 늙은 농부가 주운 금화 10량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주인께서는 분명히 금화 20냥을 잃어버리셨지 10량을 잃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또는 하인의 증언을 듣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내리겠다. 내가 잃어버린 금화가 스무냥이라고 하니 저 농부가 주워온 열량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금화 열량은 농부에게 주고 내가 잃어버린 스무냥의 금화는 내가 알아서 찾도록 해라. 영감은 늙은 농부에게 금화 열량을 빼앗긴 채 울상을 지으며 관가를 나섰다. 음치의 올빼미. 어느 산속에 희한한 울음소리를 내는 올빼미가 살고 있었다. 숲속의 동물들은 그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싫어하여 올빼미는 늘 혼자였다. 모두들 나만 미워하니 견딜 수가 없구나. 이 산을 떠나야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나려는데 산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올빼미에게 물었다. 어디로 떠나려는 겁니까? 올빼미가 대답했다. 모두들 나만 미워하니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 지방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산비둘기가 다시 물었다.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요? 방금 말했잖아요. 모두들 내 울음소리를 싫어해서 누구도 나와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못된 동물들을 저주하며 내가 떠나려는 것입니다. 산비둘기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했다. 동쪽으로 가면 그곳 동물들이 당신을 반겨줄까요? 그야... 올빼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산비둘기가 올빼미를 다독이며 말했다. 동쪽으로 가도 그곳 동물들 역시 당신의 울음소리를 싫어할 거예요. 차라리 여기 살면서 당신의 울음소리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후 올빼미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린 채 밤낮 없이 동굴에 들어가 울음소리를 가다듬었다. 먼저 내 허물을 탓하라.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찾아갔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 만약 임금의 신하 가운데 자기 처자를 친구에게 부탁하고 멀리 초나라를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처자를 헐벗고 굶주리게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런 자를 친구로 여길 수가 있겠소? 나는 당장 둘의 사이를 절교시키겠소. 맹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만약 옥을 관리하는 수장이 자기 부하들을 잘못 다스려 죄수들이 탈옥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왕이 방금 전보다 더욱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그런 자가 있다면 당장 파면시켜야지.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하옥을 시키겠소. 맹자가 또 물었다. 그럼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선왕은 얼른 답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딴청을 부렸다.
교각을 들이받은 물고기. 어느 강에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툭하면 성을 내는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이 물고기가 다리 아래에서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군. 물이 따뜻해. 물고기는 기분이 좋아 능숙한 헤엄 솜씨로 다리 사이를 유유히 배회했다. 오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군. 지나가던 물고기가 덕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물결이 물고기 옆으로 지나갔다. 어떤 사람이 잔잔한 강물에 파문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그 바람에 물고기는 그만 다리 사이의 교각을 들이받고 말았다. 뭐야? 이 몹쓸 교각이 내 머리를 들이받았잖아. 물고기는 발끈 화를 내며 교각에다 소리쳤다. 어서 사과해. 사과 못해? 물고기는 교각의 주위를 빠른 동작으로 맴돌면서 사과를 하라고 악을 썼다. 정말 끝까지 사과 안 할 거야? 좋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특유의 성질이 도진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세운 채 하늘을 향해 배를 드러내놓고 물 위로 떠올랐다. 그러고는 내내 그 자세로 교각에게 욕을 퍼부으며 떠나지 않았다. 이 광경을 하늘을 날고 있던 독수리가 발견했다. 독수리는 쏜살같이 강물을 향해 날아와 물고기를 잡아챘다. 한 입에 물고기를 삼킨 독수리가 중얼거렸다. 미친 물고기로군. 날 잡아드쇼 하고 있는데 잡아먹지 않을 바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훌륭한 악기를 만드는 절차. 노나라의 자경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깎고 다듬어 악기를 만들었다. 그 악기는 어찌나 훌륭한지 누구나 감탄했다. 노나라 왕도 그의 악기를 보고 감탄한 나머지 그에게 물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대는 어떤 기술을 지녔기에 이토록 훌륭한 악기를 만들었느냐? 자경이 대답했다. 저는 악기를 만들 때 반드시 목욕을 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말을 이었다. 그가 악기를 만드는 과정은 이러했다. 그는 목욕을 하고 사흘이 지나면 악기를 잘 만들어 상이나 벼슬 따위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면 비난이나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따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일해가 지나면 자기에게 손, 발이나 신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잊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 악기 만드는 생각에만 파묻히게 되므로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상의 일은 완전히 잊게 된다고 했다. 이런 상태가 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산으로 들어가 나무의 성질과 생김새를 관찰하여 알맞은 나무를 찾아내고 그것이 악기로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자경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을 거친 뒤에야 저는 정갈한 마음으로 악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제 뜻을 하늘의 뜻과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아를 잊은 장자. 어느 날 장자가 밤나무 밭을 지나가는데 까치 한 마리가 그의 이마를 스치고 날아가더니 밤나무 숲에 앉았다. 이런 몹쓸 새 같으니. 장자는 그 까치를 잡으려고 돌멩이를 집어든 다음 까치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까치가 날아가 앉은 밤나무에는 매미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또 그 매미 옆에는 사마귀가 앉아서 매미를 잔뜩 노리고 있었다.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고 까치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으며 장자는 까치를 노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까치와 사마귀는 각자 자기가 노리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장자가 슬픈 심정으로 중얼거렸다. 아, 생물은 이익을 쫓다가 결국 몸을 버리게 되는구나. 장자는 돌멩이를 버리고 밤나무 숲을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자가 밤을 훔쳐가는 줄 알고 밤나무 주인이 장자에게 소리쳤다. 점잖은 양반이 몰래 혼자 밤을 훔치려 하다니. 알고 보니 밭주인은 내내 장자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장자는 몹시 꺼림직한 마음으로 사흘을 지냈다. 그러자 제자가 찾아와 물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나는 전에 까치를 잡으려는데 정신이 팔려서 나 자신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린 적이 있다.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 결국 나는 밤나무 주인에게 큰 모욕을 당했지. 그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구나.